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재 25쪽에 나와 있는 명의 건국과 그리고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로 중원의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명의 교체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도 굉장히 크게 변하게 돼요. 왜냐면은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였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민족인 한족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명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명의 교체는 나라만 단순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목민족적인 국가에서 다시 한족적인 국가로 원명의 교체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중원 왕조의 성격도 상당히 변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원나라는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나라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14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원나라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넓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원나라, 어쩌다가 그렇게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나라에서 돈을 막 썼다, 마구 사용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몽골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제 유목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탈 경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어떤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아껴 쓰고 저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 이런 어떤 경제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넓은 땅에서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아낄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사치스러운 어떤 황족들의 생활이라든지 혹은 국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원나라의 재정 운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속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몽골 제국의 크기가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지만 이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또 이제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난 이 쿠빌라이 칸 이후로는 더 이상 팽창할 곳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몽골 제국의 팽창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복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금 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자 지금까지 돈을 마구 사용해왔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 계속해서 나라의 돈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성적인 재정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되자 몽골 제국은, 원나라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였느냐? 교초를 남발했어요. 자, 교초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일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단일 화폐인 금이나 은, 비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무겁고 컸기 때문에 종이돈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초를 남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구 종이돈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교초라고 하는 것은 비록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는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쿠빌라이 칸 때 발행된 교초의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 교환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교초의 경우에는 금과 은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원래 교초라고 하는 것은 원 제국이, 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의 양만큼 찍어낼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일단은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나라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교초를 찍어내고 일단 돈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극심한 경제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의 양보다 더 많은 교초를 찍어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금과 은 보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교초를 찍어내다 보니까 교초를 가지고 가도 금과 은과 교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금과 은과 교환이 불가능한 교초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나요? 갖지 못하죠. 단순히 뭐에 불과해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교초를 화폐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지금까지 교초를 가지고 물건을 거래하던 사람들, 교초를 가지고 재산을 쌓아놨던 사람들 전부 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거나 장사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화폐 정책의 실패가 이 원나라 제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교초의 남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경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자 원나라는 두 번째 플랜 B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결국에 나라에 돈이 없으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이 쥐어 짜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는 이러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일반적인 농민,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불만이 누적이 되고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실패에 그로 인한 경제적인 혼란은 결국에는 농민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면서 원제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데에는 또 다른 영향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원나라가 이제 원나라 제국 말기쯤 가게 되면은요,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황허강의 범람 등으로 인해서 운하망이 파괴되었던 게 굉장히 원나라에게 큰 타격을 주었어요. 운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강남 지역이 이 경제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쌀, 식량 자원이 생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강남 지역의 풍요로운 경제력을 중국 각 지역, 특히 화북 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물길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대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나라 때 대운하를 건설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운하망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를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핏줄과도 같은 생명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황허강의 범람 등으로 인해서 운하망이 파괴가 되자 강남의 경제력을 중국 각 지역으로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자면 핏줄이 막히는 동맥경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원나라의 국력이 쇠퇴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나 교재에는 안 써있지만은요, 지난 교과서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또 원나라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요, 황위 계승의 불안정 등을 들었습니다. 자, 요거 무슨 소리냐면은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칸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죠. 칸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들들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도 아릭 비케라고 하는 자신의 동생하고 싸워서 칸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칸이 죽고 새로운 칸을 결정할 때마다 원나라의 경우에는 칸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왕자들끼리의 전쟁, 내부적인 전쟁, 우리는 내전이라고 하는데 내전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 거는 그래도 전쟁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내부적인 어떤 국력 소모밖에 남지 않는 게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칸이 바뀔 때마다 내전에 휩싸였던 원나라 어마어마한 국력의 소모를 경험해야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되어서 그토록 강력했던 원나라 제국의 국력이 점차 쇠퇴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자 오랫동안 몽골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 농민들, 이러한 어떤 경제 혼란 등으로 인해서 또 무거운 세금 징수 등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규모의 농민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백년교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왜 백년교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한족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백년교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년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족 농민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던 민간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이비 종교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 즈음에서 사이비 종교가 크게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원래 경제적으로 나라가 혼란을 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존의 위기라든지 삶의 어떤 각박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에는 이런 어떤 미신적인 종교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 이때 명나라 때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자면은요, 후한 말에 황건적의 난 같은 경우에는 뭐 태평도라든지 오두미교라고 하든지 그런 어떤 미신적인 종교에 의해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 반란이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원나라 말기로 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혼란이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듦에 따라 그들은 이런 백년교 같은 미신적인 종교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년교의 경우에는요, 불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불교하고는 정말 또 많이 성격이 다른, 사실 불교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단 불교다 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가 이단 불교라고 썼어요. 아무튼 쉽게 말해서 원제국 말기에 한족 농민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던 미신적인 종교가 바로 백년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를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조직화되면서 대규모의 농민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백년교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그러다가 결국 원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홍건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안 써있기는 한데요. 선생님이 교재에는 넣어놨어요. 이 백년교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경우에는 머리에 붉은색 띠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과거 황건적의 난은 머리에 황색 띠를 둘러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이들 백년교를 믿는 반란군들의 경우에는 머리에 붉은색 띠를 둘렀다고 해서 그들을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홍건적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주원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한족의 떠돌이 소잡농 집안 출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주원장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땅도 가지지 못한 아주 가난한 한족 농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원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먹을 걸 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원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됩니다. 스님이 돼요. 탁발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든지 먹을 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승려 탁발승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홍건적의 난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홍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군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홍건적 내부에서 점차 승진을 하게 되면서 어느덧 홍건적을 이끄는 3명의 대장 가운데 하나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홍건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년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백년교는 사이비 종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적 수준이 낮은 한족 농민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긴 했지만 지적 수준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그런 어떤 한족 사대부,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 계층이나 지배층들을 사실 이런 어떤 미신적인 종교를 믿기를 상당히 꺼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에 많이 있었던
한족 지식인들, 사대부들, 지주들, 땅이 많은 지주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년교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족 지식인 부자들의 경우에는 한족이기 때문에 몽골족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어떤 백년교나 홍건적과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를 믿기 꺼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편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홍건적을 이끄는 3명의 대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나머지 2명과는 달리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면요, 백년교하고 결별을 하고요, 한족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호해왔던, 믿고 따라왔던 유교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원장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면서 몽골족의 지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백년교를 가까이 하기 꺼려했던 한족 지식인들, 부자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된 주원장의 경우에는 나머지 홍건적 리더들을 제치면서 홍건적의 유일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홍건적이라고 하는 반란 세력을 통합하게 되면서 원나라, 몽골과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되고요. 점차 강남에서부터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면서 결국에는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베이징을 점령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쿠빌라이 칸 이래 중국 전역을 지배해왔던 몽골족의 중국 지배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원나라 몽골족의 경우에는 중원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다시 몽골 초원으로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몽골족의 국가가 멸망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원나라가 중국 땅을 몽골 초원과 더불어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고 있다가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지배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몽골 초원을 지배하는 유목국가로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완전히 멸망해서 몽골족의 국가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하여 이 몽골족의 중원 지배가 끝이 나게 되고 중국은 다시 명이라고 하는 한족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명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나라를 중원에서 몰아낸 주원장은 새롭게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을 명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도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원장은 이후에 홍무제라고 불리게 돼요. 홍무라고 하는 게 주원장이 사용하였던 연호이고요. 이 주원장 홍무제는 다른 말로는 명태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명태조 주원장. 자, 그리고 이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의 경우에는 새롭게 세운 명이라는 나라의 수도를 어디로 결정을 했느냐? 난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남경이라고 써요. 베이징은 한자로 북경이라고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베이징은 북쪽의 수도라는 뜻이고 난징은 남쪽의 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홍건적인 리더들과 가지고 있었던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유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남 지역의 지식인과 부자, 지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원장이 황제가 되었을 때 황제로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역시 강남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원장은 수도를 강남에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인 난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명나라의 수도는 그래서 처음에는 난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몽골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원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다시 한족들에 의해서 중원이 지배되는 상황이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주원장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요. 특히 한족들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이 되고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라든지 이런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단절되고 훼손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한글에 대한 연구, 우리말에 대한 연구,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몽골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한족들의 전통적인 문화가 상당히 억압되고 훼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족들이 다시 중원을 지배하는 상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몽골족에 의해서 억압되고 훼손되었던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황제권 강화의 노력과 맞물리게 되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느냐? 유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동안 몽골족에 의해서 훼손되고 억압되어 왔던 이 한족들의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그 핵심을 담고 있는 유교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황제권이 강화하고도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자면요. 주원장 홍무제 때는 이른바 육유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육유라고 하는 것은요. 6가지 유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6가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두 번째, 윗사람을 존경해라. 세 번째,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네 번째, 자손을 잘 가르쳐라. 다섯 번째, 자신의 분수를 잘 지켜라. 여섯 번째,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6가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높은 수준의 것인가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의 것인가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의 유교적인 덕목 6가지가 바로 이 육유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쉽고 기본적인 것들을 굳이 강조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랫동안 몽골족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그만큼 이런 기본적인 것들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만큼 한족들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질서가 그만큼 억압되고 훼손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되살리기 위해서 육유를 제정하고 백성들에게 따를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원명의 교체는 단순한 왕조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몽골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적인 국가에서 다시 한족적인 국가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교의 유교적인 질서, 유교 문화의 부활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변화는 국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적인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역시 과거 중국의 한족들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그런 어떤 한족 중심적인 유교적인 질서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그 외에도 향촌 질서, 마을 단위의 사회 질서까지 잘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이것도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 가끔 나온 적이 있어서 굳이 쓰긴 했는데요. 이갑제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을 110 단위로 묶어서, 그러니까 110 집씩을 묶어서 이제 부유한 집들로 하여금 이제 일반적인 평민 가정들까지 10개 단위로 쪼개서 이제 효율적으로 그들을 잘 통제하려는 마을 단위의 어떤 조직이거든요. 이갑제 뭐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아무튼 명나라 때 원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마을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주원장 때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원장의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이었지?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이었고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로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영락제 때 명나라의 수도를 난징에서 다시 북쪽의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황제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락제의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군사적인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주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넷째 아들인 이 영락제를 베이징으로 보내서 몽골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원장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뒤를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느냐? 주원장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주원장의 첫째 아들의 아들, 다시 말해서 주원장의 손자가 그 두 번째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교 문화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종법제도라고 그래서 첫째 아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원장의 첫째 아들은 주원장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주원장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주원장의 장손이 이 주원장이 죽고 나고 난 이후에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바로 건문제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문제는 주원장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황제가 스스로 황제의 역할을 수행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베이징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삼촌이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쫓겨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명나라 초에 벌어졌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락제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영락제는 이 원래부터 베이징을 중심으로 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징보다는 베이징이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황제로서의 권위를 과시하고 또 높이기 위해서 자금성이라고 하는 아직도 중국에 있죠. 역대급으로 크고 화려한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로 세로 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크기였다라고 해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것 같고요. 선생님도 중국 여행 갔을 때 자금성을 관광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정문으로 들어가서 중심까지 왔다가 돌아오는 데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궁전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거대한 궁전을 지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황제로서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영락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요, 쿠빌라이 칸을 롤 모델로 삼고 있었다라고 해요. 쿠빌라이 칸처럼 몽골 초원 지역과 그리고 중원 전체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몽골을 공격을 하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을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지배를 하는 등 대제국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명나라 영토를 크게 넓혔던 인물도 바로 이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편 이 영락제 때 이른바 정화의 항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무역 파트 가게 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요. 아까 이 영락제, 쿠빌라이 칸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바닷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베트남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영락제 같은 경우에도 바닷길을 통해서 명나라의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나라의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명나라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인도를 돌아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이 명나라의 대함대를 보내서 명예 국력을 과시했던 대규모 해양 프로젝트가 바로 이 정화의 항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동서교역을 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원에서 명으로의 교체는 단순한 왕조 교체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유목국가적인 성격에서 다시 한족 유교 국가로서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족들 유교적인 국제질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 간의 교류를 해왔나요? 한족들은요? 그렇죠. 조공과 책봉을 통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바닷길을 통해서 동서교역을 활발하게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대규모 함대를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보냄으로써 명예 국력을 과시하면서 명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 질서를 바닷길로 확대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화의 항해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무역 파트 가게 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상 자료 같은 거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명나라가 건국되고 원나라가 멸망은 아니지, 원나라가 다시 몽골족이 북쪽의 몽골 초원 지역으로 후퇴하고 중원 지역에는 명이라고 하는 한족의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의 건국되는 과정 짧게도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책만 지우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쉬는 시간 동안 모든 자, 이어서 고려의 멸망과 그리고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의 멸망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경우에는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에게 항복하고 난 이후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족들의 반란에 의해서 원나라가 몽골 초원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고 중원에는 명이라고 하는 한족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렇게 원나라가 쫓겨나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시기를 원명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원명교체기의 원나라는 당연히 내부적인 한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했을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고려에게 간섭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원명교체기 상황에서 점차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 영향력이 약화되자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은 이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일련의 개혁 정책들을 행해 나가게 되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한국사 시간에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사 시간에는 지금까지 마치 조선 총독부처럼 고려를 지배하는데 이용되어 왔던 원나라의 관청인 정동행성 뭐 이런 것들을 공민왕 때 폐지하였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저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자,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고려가 원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땅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설치했던 관청의 이름도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쌍성 총관부는 원간섭기에 빼앗겼던 고려의 북쪽 땅과 거기에 설치되었던 원나라의 통치 기구를 쌍성 총관부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령 이북의 영토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교재에 지도를 넣어놨어요. 그죠? 거기 지도에 밑에 보시면은 공민왕 때 되찾은 영토라고 해서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공민왕이 원으로부터 되찾은 고려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직접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하게 이 몽골족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이외에도 몽골족의 간섭을 받는 동안 고려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몽골족의 풍습을 금지한다라든지 아니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일들을 했던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이제 뭐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친일파들을 이제 없애기 위한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뭐였나요? 반민특위 같은 것들이 운영되었던 것처럼 친원 세력들, 원나라에게 붙어서 고려에서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등의 반원 개혁을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공민왕의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워서 알고 있죠. 그죠? 자, 하지만 이 원간섭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문세족들 아직까지 그 힘이 너무나도 막강했어요. 자, 권문세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권세 있는 가문과 가족들이다. 집안 대대로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던 사람들을 가지고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권문세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문벌 귀족 출신들도 있고요, 장군 출신도 있고요, 통역관 출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출신 성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원파였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권력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간섭기에는 원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원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문세족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고려 내에서의 권력도 꽤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 이뤄왔던 강력한 반원 자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반발을 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어떤 권문세족들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국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이들이 충분한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역시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던 까닭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이 공민왕이 한참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끊임없이 외세의 어떤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당시 일본의 어떤 국내 정세가 혼란해지게 됨에 따라 많은 해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한반도라든지 중국 남부로 가서 약탈을 자행하는 집단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왜구라고 부릅니다. 해적이라고 해서 뭐 이제 배 한 척 타고 나타나서 고무고무 총이나 쏟아가겠지 뭐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당시 외구의 경우에는요, 기본 한 뭐 수백 명에서 많을 때는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거의 뭐 이제 국가 간의 전투라고 부를 만큼,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해적 집단이 바로 당시 활동했던 외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외구의 침입 같은 경우에는, 외구의 약탈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고려의 해안가에 있었던 마을들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피해가 극심했었다라고 합니다. 홍건적,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원나라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이 백년교의 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머리에 빨간색 띠를 둘러서 그들을 홍건적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홍건적들 가운데 몽골군의 반격에 쫓겨서 동쪽으로 도망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려로 침략을 해서 고려를 약탈하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고려에서 그들이 부족했던 식량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려에서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때 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공민왕이 수도였던 개성을 버리고 안동까지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홍건적의 침입 역시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위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발하는 세력들의 힘도 셌고 공민왕의 반원 저주 정책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개혁 세력의 힘이 아직 약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런 어떤 침략과 약탈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완전히 고려가 이 원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공민왕의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라서 나중에 녹화하지 않는 수업 때 기회가 되면은 공민왕의 개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이 공민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개혁 세력들을 만들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비록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실패로 끝났지만은 그 과정에서 고려 사회를 개혁해낼 만한 능력을 갖춘 집단이 세력이 형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신진,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도전이라든지 정몽주 같은 이런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고려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개혁의 준비를 해나갔던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외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 예를 들자면은 이성계라든지 최영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공민왕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고려의 운명은 이들 신진사대부들과 신흥 무인 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중국에서는 원명의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명나라는 고려의 사신을 보내서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아까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 과정에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을 되찾은 나라이다. 과거 원나라의 땅은 우리가 전부 다 차지했으니 과거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천령 이북의 땅도 우리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니네가 그거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가져간 거 아니냐, 과거 원나라의 땅이었으니 우리 명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억지 같은 주장입니다만은 명나라가 이렇게 나왔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고려에 대한 압박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나라가 이제 막 새롭게 성립했을 때 새로운 국제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 서열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나라였고 고려라는 나라하고 처음으로 국제관계를 맺을 때 세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선을 제압하면서 고려와의 관계에서 위계질서를 자기가 위에 있는 위계질서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려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도 명나라가 이게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 위계 질서에서 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외교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고려의 최고의 무장이었던 장군이었던 최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앞으로 계속 명나라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세게 나가야지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령 이북을 내놓을 것을 명나라가 요구하자 오히려 고려가 요동반도를 공격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주장을 하죠. 그게 바로 최영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동정벌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를 우리가 공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나라보다 훨씬 더 세게 나감으로써 이후에 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최영 장군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동정벌의 책임자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성계는 고려의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러 가다가 압록강가에 있는 유화도라는 섬에서 다시 군대를 되돌려서 개성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개성에서 최영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을 몰아내고요. 이후에 혁명파 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도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면서 고려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성리학을 공부한 이들은 성리학을 철저히 따를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어찌 신하들 입장에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느냐,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들이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너무나도 망가져서 개혁하기에는 힘들다. 차라리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파 사대부들, 혁명파 사대부들이었죠. 이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들은 자신 나름대로 실용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 사대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계와 이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 사대부들이 손을 잡고 최영과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졌던 때와 거의 비슷하게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원명의 교체가 유목국가에서 한족국가로의 변화였던 것처럼 고려에서의 조선으로의 변화도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국가였던 고려에서 이후에 철저하게 성리학국가였던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조선이 성리학국가가 되었느냐?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었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 우리 성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명나라하고 조선의 사이는 사실 조금 껄끄러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운 나라가 조선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는 과거 명나라를 침략하려 했던 요동정보를 추진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 입장에서 특히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썩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 초에는 명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꽤나 어떤 날카로운 외교적인 신경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선의 태종 이방원 때 태종 때 가게 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선이 명나라에게 조공을 하고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잠시만요. 네, 미안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이 나서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원래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건국 초기에는 명과 조선 사이가 껄끄러웠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태종 이후에 명나라에 조공을 하게 되면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요. 태종 이방원 때 조공을 바쳤던 명나라의 황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명나라의 황제 영락제였습니다. 반대로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왕으로 책봉해준 사람 역시 명나라의 황제 영락제였어요. 자, 어떤 관계였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영락제도 자기의 조카를 반란을 통해서 몰아내고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황제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왕자의 난들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 역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나라의 황제와 조선의 왕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이후에 끈끈한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두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중국에서는 원명의 교체, 그리고 조선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원명의 교체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